자, 그러면 이제 도교와 이제 풍수지리 사상을 이제 볼게요. 그거 이제 도교와 풍수지리 사상이 개관하는 차원에서 한번 볼게요. 금성교과서 78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에 보면 도교와 풍수지리 사상의 수용 발달했는데요. 자, 도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위진남북조 시대 때 그 종교가 성립됐죠. 그래서 신선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도가 민간신앙, 불교가 결합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일찍 전해졌어요. 특히 이제 신선사상은 우리나라 정통적인 그 산악신앙과 연관돼서 받아들였고, 이것이 고구려 고궁벽화나 백제의 그 산수문이 법돌, 금동대학로에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신라에서는 성도산 성모전설과 같은 신선사상이 전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좀 눈여볼 게 뭐냐면, 그 고구려는 보통 이 영계소문 때 그 도교가 받아들였다고 보고 있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제 영계소문 때 본격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 영계소문이 받아들인 이유가 있죠. 뭘 탄압하기 위해서? 기족과 연결된 불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했고, 그래서 불교가 그거 대항해서 뭘 만들었다고 했죠? 열반종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있고, 통일신라에서도 이런 도교의 흔적이 보인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문무왕이 조성한 경주 동궁과 월지 이런 것은 이제 신선사상과 불교장생이 간직돼 있고, 거기 동궁과 월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호수를 뭐라고 하죠? 안압지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통일신라 말기에는 도선 등 선종 승려가 풍수지리서를 받아들였는데, 풍수지리서라는 것은 이제 자연지형을 보고 수나 택지, 묘지 등을 적은 인문지리학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선종사찰이나 호적세력의 근거지를 마련하거나 를 이제 할 때 활용했다는 거. 그래서 종전에는 이제 그 지휘관이 경주 중심의 어떤 국토관념이었거든요. 근데 지방 중심의 어떤 국토관념을 변화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근데 우리나라의 풍수지리서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이 풍수사상과 도참사상이 연결됐다는 거야. 그래서 풍수를 보고 지리를 보고 거기에 뭐가 예언사상이 결합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요쪽에서는 누가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거다. 여기는 왕경지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그래서 남한요초 때도 이런 풍수도참이 널리 확산됐다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를 들어 여기 개성일 때 왕건이 태어날 거다. 이런 그 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고조 왕조의 건국을 정당화시킨 거죠. 근데 주의할 것은 그 개경만 왕자만 태어난 게 이게 예언한 건 맞는데, 문제는 도선비기를 제외한 다른 책에도 분명히 그 지역에 왕이 태어나는 그 예언서가 있었을 거야, 아마. 근데 이제 고려가 통일하는 과정에서 도선비기를 제외한 나머지 책들은 다 정리를 해버렸죠. 그래서 전해지지 않은 것 뿐이에요. 예. 그래갖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중개 없는 비보사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풍수사상하고 비보사상이 결합되어 있거든요. 이 비보사상이 뭐냐 하면, 중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그 땅이 넓기 때문에 어디든 길치를 다 찾을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기가 센 곳을 찾아서 거기에서 있고, 적당한 그 곳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땅이 좁기 때문에, 이 자연적인 어떤 길지를 찾는 데가 좀 약간, 힘들어. 그래서 인위적인 힘을 가하죠. 그래갖고 이제 여기가 길지가 아닌데도 길지를 만드는 것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사찰을 세우거나 탑을 세우거나, 그래서 이걸 비보 사탑설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 비보사설이라는 것은 인간의 인위적인 힘을 넣어서 흉지를 길지로 만들고, 또 기가 센 곳을, 너무 기가 세면 좀 문제가 있죠. 기를 흐트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사상이다. 그래서 풍수사상과 비보사상이 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국만이 없는 어떤 독자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또 그 풍수지리 사상은 은택폭수와 양택폭수로 이렇게 나누죠. 양택폭수는 그 집자리나 이런 데 정할 때 배상 인수사상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좀 가학적인 거고, 은택폭수는 이제 뭐냐면 산속 논쟁과 관련된 것들. 근데 이 은택폭수는 조선 후기 때 산속 논쟁도 이런 거 관련된 거죠. 예, 요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요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펼 게 뭐냐면 천재교육 38페이지 보죠.
자, 철제개혁 38페이지에 보면 그 불교와 이제 도교의 영향 해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도교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이게 좀 짤막하지만 간략하게 나와 있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 38페이지 세 번째 단락, 마지막 단락 한번 읽어볼까요? 불교와 함께 도교도 전래되었다. 산천은 숭배하고 불로 장생을 추구하는 도교의 신선사상은 삼국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신선의 세계가 묘사되어 있으며 동서남북을 지키는 도교의 방위신을 그린 사신도가 있다. 산천의 모습을 서정적으로 담고 있는 백제 산수문의 벽돌과 신선이 사는 이상세계를 표현한 백제 금동 대향로에도 도교 사상이 잘 나타나 있다. 또한 신라 화랑이 산천을 순례하며 충실히 수련하는 것에서도 도교의 영향을 입을 수 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봤고요. 그러면 이제 그 기본 강의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우리 이제 한국시대 그 한국의 도교의 특징은 뭐냐면 중국은 교단이 성립됐죠. 중국의 교단을 처음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구겸지죠. 네, 구겸지가 있는데 도교의 승려를 뭐라고 하죠? 도사라고 하죠. 그리고 도교의 사찰을 도관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도사나 도관이 없어. 그래서 이제 되게 어떤 식으로 이제 수용을 했냐면 되게 민간 신앙 차원에서 이제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 이제 널리 확산했는데 그래서 비교단적이고 비체계적이고 대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국부터 도교가 먼저 전파됐고요. 오두미도 계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영계소문이 불교를 억압하기 위해서 널리 장려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에 대응해서 보독이라는 사람이 도교에 보면 도교 대표적인 사상이 무슨 사상이에요? 불교장생 사상 있죠. 그래서 불교장생 사상인데 이거에 이제 불교도 그런 불교장생 사상이 있다. 그래서 금강성같이 영원히 깨지지 않는 불성을 일제 중생이 모두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불교의 대중화에 그 기반을 냈다. 그래서 그 보독은 금강성같이 강력한 그 불성을 일제 중생이 어디에 가지고 있다는 거야? 여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 불성만 깨달으면 이것이 뭐냐면 열반종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도교의 불교 장생에 대항해서 나온 거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강서 고분의 사신도에 그게 반영돼 있죠. 신성사상과 함께. 그래갖고 이제 강서대원 헌모도가 있는데 자총료 500호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다 도교나 이런 데서 건너온 거야. 그래서 이 사신도 같은 경우에는 뭐 고구려 유물뿐만 아니라 유적지만 아니라 백제에서도 보여요. 그래서 자, 백제를 보죠. 백제 이제 도교 사상 딱 생각하면 무슨 지적비가 생각나요? 사택지적비. 그래서 이제 사택지적비가 있는데 그 사택지적비는 부역에서 발견된 백제시대 비석이에요. 그래서 사택이니까 당연히 사택시마 가문이죠. 사택 가문은 사회시대 때 유명한 그 가문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이제 사택지적비는 사륙 변륜처럼 이렇게 쓰여 있고요. 그래서 늙어가는 핫하면서 불교에 기이하다. 근데 그 안에는 도교적 세계관이 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택지적비 같은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택지적비는 도교적인 사고관도 보이지만 불교적인 어떤 사고관도 보여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하고 연결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택가문이 법화신앙하고 또 관련돼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는 주로 이제 도교적 측면에서만 이제 강조를 하죠. 예.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기족사에 전래됐고 방술이 유행인데 일본 서기에 보면 그 강릉이라는 사람이 둔갑술과 방술을 전파했다. 그래서 이제 방술이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 그 영화에 보면 막 그 이상한 그 도굴의 이제 뭐냐면 기법 있죠. 마술 같은 거 이런 것들인데 실제 있었는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일본 서기에 보면 그런 기록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또 한편은 산수문전. 산수문이 벽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산신산이나 도관이나 도사 모양이 그려져 있고, 그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의자왕대 사택 지적비, 그 다음에 매직권. 매직권이라는 거는 땅 속의 지신에게 땅을 파는 기록이야. 근데 이 매직권은 이제 도교 사상도 볼 수 있지만, 또 이제 토지가 그 사유화됐다는 걸 볼 수 있는 기록이거든요. 요거는 뒷부분에 다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동 용봉 본래상 항로가 해갖고, 이게 이제 되게 유명하죠. 이거 그 한국사 능력 시험에도 나오는 건데, 그 당시 능상리 고본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그 주차장 틀을 만들려고 땅을 팠는데 우연찮게 발견된 거야. 거기에 이제 보면 그 여러 가지 이제 산신상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도구에서 이제 강조 도관, 도사 이런 모습도 있다. 그 불교적 모습과 함께 도교적 모습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금동 용봉 복례상 항로 이게 상당히 이제 그 한국사 능력에도 이제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이게 원래 왜 만들었냐면 위동왕이라는 사람 아시죠? 위동왕이 그 자기 때문에 죽은 성왕을 추모하기 위해서 만든 향로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백제의 어떤 미세 가공 기술이 되게 뛰어나다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능상리 고본은 이제 처음부터 이게 있었던 발견한 게 아니라, 능상리 고본은 이제 조성하면서 주차장 공사를 하다가 우연찮게 발굴된 거야. 그래갖고 의미가 이제 깊은 건데, 자, 그러면 관련된 것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지도 417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 보면, 여기를 이제 뭐냐면, 금동 용봉 복례상 항로라고 또 부르지만, 또 줄여서 백제 금동 대항로라고 또 불려요. 동일한 말이니까 보시고요. 자, 백제 금동 대항로는 아까 얘는 부yon 능상리에서 발굴된 건데요. 그 백제 금속공예의 기술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고대 금속 기술자들이 만든 걸작품 중에 하나 평가받고 있고, 중국의 기술보다 더 능가한다는 거. 그래서 이 항로는 이게 만들 때 거푸집을 만들어서 이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이 모양을 만든 게 아니라 그 모래에 거푸집 모양을 짠 다음에 거기에다 이제 나중에 동물 있죠. 청동물을 뽑아서 집어넣어서 만들었다고 이제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백제 금동항로는 크게 뚜껑과 몸체 두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그 세분화해서 뚜껑 꼭대기에 봉황장식, 뚜껑, 몸체, 용 모양 다리 부분이 있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큰 용각, 연꽃 봉오리, 신선의 삼신산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됐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백제인들의 어떤 악기 타는 모습도 이제 보이는데,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비파소, 헌금 같은 그 당시 백제인들이 사용했던 악기들 있죠.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볼 수 있는 게 거기에 그 원숭이라든지, 그 다음에 코뿔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백제인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동남아시아 쪽의 짐승들이 그려져 있다는 거야. 그런 것은 이제 그 당시 백제가 다른 나라와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었다. 여기는 없는 내용인데,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름 정도만 기억을 해두세요. 백제 금동 대항로 또는 금동 용봉 복례상 항로. 이렇게 이제 이름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일 전에는 신선사상이 유행을 했고, 통일 후에는 이제 12간지가 이제 묘지의 둘레돌로 사용했죠. 그 다음에 이제 임해전, 그래서 삼신상을 조명하고 이제 그 암막지의 그 앞에, 임해전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안 나왔죠. 발해에서도 이제 정효공주 묘지에 불교장생사상이 또 나타나요. 네, 발해 부분에 있는데. 자, 그 다음 풍수지설 관련된 부분을 보자. 이거 보기 전에 지도서 관련된 부분을 좀 볼게요. 413페이지. 자, 413페이지에 보면 그 도교의 전례 부분이 있거든요. 네, 도교의 전례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 도교는 신선사상의 기반 위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거기에 노장사상, 유교, 불교 그리고 통속적인 여러 신앙적 요소들을 수용하여 형성된 종교이다. 이런 도교는 4세기 이후에 비로소 불교의 체제와 조직을 모방하고
율법의 전개 방식 등을 받아들여 교리가 체계화되고 종교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도교가 당나라로부터 처음 고구려에 들어온 것은 영유왕 때였으며 국가적인 종교로 자리 잡은 것은 보정왕 때였다. 당시 실권자인 영계소문은 당나라로부터 도사들과 도덕경을 얻어와 도교를 국가의 종교로 삼아 유교, 불교보다 중시하였다. 보정왕은 불교사원을 도관으로 만들고 각종 도교 행사를 열었다. 이에 따라 불교는 도교의 본격적인 도입과 강화로 극심한 타격을 받았다. 승려 보덕은 도교 강화와 불교 탄압을 주장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구려를 떠나 백제로 가버렸다. 신라에서도 도교가 유행하였는데 김유신이 신의한 노인으로부터 방술의 비법을 전수받았다는 것이나 해가 들 나타난 궤변을 없앴다는 도솔가와 해성을 없애고 왜군을 자택해 했다는 해성가와 같은 한가의 내용에서 그 일부가 나타나고 있으며 신라 말에는 김가기와 최치원의 행적에서 나타나고 있어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 자, 그 다음 풍수지리서를 보죠. 풍수지리서는 신라말 숙녀인 도선이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수용했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발달을 보면 경험에 의한 인문지리적인 어떤 성격을 활용했고, 우리나라의 그 풍수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도참사상과 연결됐다고 했죠. 예언사상과, 그러니까 풍수 도참사상과 했고, 또 하나는 특징은 비보사상. 비보사상에는 풍수사상의 특징이 뭐예요? 땅에 지기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지기가 강한 곳과 약한 곳이 있는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침해 가해서 좀 강한 곳은 풀어주고, 약한 곳은 모아주는 그런 사상이 비보사상이다. 주로 이제 땅이 그 지기 강약을 조정할 때는 뭘 사용하냐면 사찰을 짓거나 탑을 만들어요. 그래서 비보 탑설이라고 하거든요. 요사들. 자, 그래서 영향을 보면요. 경주 중심의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 지방 중심의 국토 재평성을 주장했고, 그래서 신라 정부의 권위를 약화시켰죠. 특히 그 풍수 도참 사상 같은 경우에는 왕이 태어날 거다 이런 식으로. 그 대표적인 책이 무슨 책이죠? 도선비기죠. 도선비기가 이제 그 도선이 이 비기를 통해서 이제 송악 지역에 있었던 앞으로 강화가 수도가 될 거고, 송악 지역 강화가 태어났고, 여기가 왕이 태어날 길지다 이렇게 이제 썼다고 그래요. 물론 다른 책도 있었지만 이것도 이제 없어졌고, 근데 도선비기도 지금은 남아있지가 않아. 그냥 훈영십조나 이런 기록에 이제 도선비기에 관련된 언급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충 내용은 알 수 있는데, 비기는 아마 조선시대 때 없어진 것 같아요. 이 조선시대 때 비기조들을 다 없앴거든요. 쓸데없다고. 예. 그래갖고 남아있지 않은데, 남아있었으면 좀 골치가 아팠겠죠. 또 그 내용을 파악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다행이고 안 남아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개성지방의 성자 호족주의 왕건이 호상국을 통일할 수 있는 사상적 배경을 제공했다. 근데 이제 한계로서, 이게 한계 빠져있는데 좀 적어주세요. 한계로는 뭐냐면, 선종과 달리 상당히 배타적 성격과, 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선종도 배타적인데, 여기 더 배타적이야. 여기는 더 배타적 성격이 강하고, 그 다음에 개성 중심의 것 외에는 다른 지역과 다 정리됐어. 왜? 고조 왕조의 정당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풀어본 문제 중에 신라대 문화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거, 그래서 풍수지리서에 관련된 내용이 있죠. 아마 그거 관련된 풍수지리서에 영향을 쓰시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신라 정부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왕권의 그 고조 건국의 정당성 마련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기출문제를 잠깐 더 풀어볼게요. 예전에 경제사 할 때 이제 잠깐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25페이지 6번 문제 보세요. 자, 자료 A에 밑줄친 가와 같은 구체적 용어를 쓰고, 여기 있고, 그냥 요것만 볼게요. 이거 뒷부분은 풀어봤으니까. 자, 왕능을 만들, 왕능이네요. 느가 아니라 왕능이에요. 예. 능. 예. 왕능을 만들 땅을 구하기 힘들어 사찰전의 능을 만들기로 했다. 사찰전의 땅을 변화시켜 복된 곳을 만듦으로써 오랫동안 세상의 어려움을 구제할 수 있고, 이걸 무슨 사타설이라고 하죠?
비보삽탑설이라고 하죠. 예, 비보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학문과 기술의 발달 보죠. 학문과 기술의 발달. 자, 역사 편찬 내용을 보죠. 역사 편찬. 자, 역사는 물론 이제 그 예전부터 삼국이 내려온 구술적 그 구조로 내려왔던 역사가 이제 한자가 사용되면서 체계화됐어. 그 유교가 받아들이면서 이제 정리되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지금 그 삼국시대 때 정리된 역사서는 남아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후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1차 사료로서 이렇게 기록 남아있겠죠. 그래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그때 삼국시대의 역사서를 1차 사료해갖고 만든 2차 사료죠. 그래서 이제 기반 사료를 제공했는데요. 자, 편찬 목적은 중앙집권적 귀족국가 체제를 정비 및 왕권 강화. 이런 것도 있다. 또 이제 그 뭐냐면 또 어떤 책에서는 그 교과서는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이걸 제가 뺐거는데 백성들의 충성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충성심을 유도하기 위해서인데 이건 또 말이 안 맞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백성들이 그 당시 한자를 읽은 사람들이 몇 명 있겠어요. 예. 그래서 좀 그런데 일단은 뭐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중앙집권과 왕권 강화가 연결돼 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딱 그런 건 아니지만 그 각국의 내용 역사를 편찬하는 시기가 되게 왕권이 좀 강할 때, 흥성할 때, 이런 것들과 이제 관련돼 있다는 좀 있는데, 자 거기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여기 이제 보면 이제 그 유기가 예전에 있었다고 해요. 유기가 지금 남아있지 않는데 그 유기 그 100건이 그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 기록에 보면. 근데 고구 영양왕 때 이무진이 국초에 있었던 유기 100건을 줄여서 신지 5구로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갖고 요거 근데 잘못됐죠. 네. 이무진이 유기를 정리해서 신지를 편찬했다. 그래갖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포생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 국초에 남아있는 유기는 되게 맥쪽의 어떤 신화와 전설, 그 다음에 고구려 때 건국했던 여러 사실들, 그리고 왕실 혈통과 계몽을 정리했고, 그 중에 이제 그 신집은 그 유기 중에 5건 정도를 추천했다고 했잖아요. 이무진이. 그 내용은 아마 그 영유왕 때가 이제 그 영양왕 때가 어떤 시대예요? 막 그 중국을 싸웠던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난 극복의 위기의 역사만 추려가지고 5걸 만들었다. 뭔가 비슷하죠. 박정희 시대 때 그거와 좀 비슷한데 그거는 푸셈의 견해고 그냥 유기를 정리해서 신집을 편찬했다. 이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유기 편찬 시기에 대해서 소순이 왕 때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그래요. 예. 자, 그 다음에 백제인데 백제는 그 금초왕 때 공이 서기를 편찬했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서기가 고유명사, 그냥 일반 책 이름이라고 이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냥 기록하다가는 그냥 서술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기를 편찬했다. 그냥 책에다 기록을 했다는 거야. 그걸 이제 서술어로 보면 그냥 요때 역사를 뭔가 만들었다고 보긴 보는데 이게 역사책은 이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걸 보통 그 고용사 보면 서기가 역사책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교과서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서기 역사책을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백제삼서가 있는데 백제삼서는 일본 서기의 1차 사료죠.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백제가 망할 때 그 백제의 유민들이 일본 건너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백제서를 가지고 와갖고 일본 서기를 편찬할 때 그 후손들이 1차 사료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일본 서기에 보면 이게 일본의 역사인지 백제와 가야의 역사인지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일본 애들은 상당히 우리나라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본 지금도 교과서 보면 우리나라 얘기부터 쭉 시작하잖아. 일본의 역사인데. 웃기게.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그 일본 서기에 보면 인용된 그 3개가 있어요. 백제기, 백제신창, 백제봉기. 백제기는 되게 이제 한성시대 백제기고, 그 다음에 백제신창 같은 경우에는 웅진시대, 그 다음에 백제봉기는 사회시대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되게 사회적 가치가 있는 게 뭐냐면, 삼국사기는 주로 누구 측 기사를 봤던 거였죠? 신라 측.
그러니까 백제가 멸망할 때 신라나 당나라가 백제 기사 그 관련된 기록을 다 없애고 그랬기 때문에 별로 남아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삼국사기 기록은 좀 그 남아있는 것 중에 아주 희소한 것들만 이제 좀 쓴 건데, 요거는 원래 1차 사료에 있는 내용이잖아. 백제에 쓰는. 물론 요것도 이제 그 일본서가 인용할 때 약간 왜곡해서 인용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이제 비판적으로 분석을 하면 그 나름대로 뭐예요? 역사사를 끌어낼 수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근초공황 때 친민단을 공격했고 마한을 통합했다는 그 내용은 일본서기의 기록을 바탕한 거야. 삼국사기는 어떻게 돼 있죠? 마한은 언제 통합됐다고 했어요? 원조왕 때 이미. 삼국사 기록 안 믿잖아.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 같은 경우는 거칠부의 국사. 그래서 이제 이거는 누구 중심으로 편찬됐죠? 진골과 성골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삼국이 만들 때부터, 신라가 만들 때부터 이미 진골과 성골이 있다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여튼 근데 이런 그 각국의 이제 역사서는 지금 남아있지 않고 후대에 어디에 영향줬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그런 그 뭐냐면 동명왕편 같은 1차 사료의 그러니까 2차 사료의 기반이 됐던 1차 사료 역할을 했다.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역사서 편찬과 관련된 내용을 천재교육과 이제 지도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찾아볼게요. 천재교육 37페이지 펴보세요. 자, 천재교육 내용인데 이제 그 관련된 부분이 앞부분이 유교 관련된 부분이고 그 뒤에 이제 그 뭐냐면 삼국 역사서 편찬과 관련고 그 각국의 이제 사료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용만 읽어볼게요. 철기 시대부터 까지 그 다음 뭐 철기 시대에 한자가 보급되기 시작한 이후 교육기관이 설립되고 유학이 보급되어 갔다. 고구려는 수도에 태학을 세워 유교 경전이나 역사서를 가르쳤으며 지방에는 경당을 두어 한학과 함께 무술을 가르쳤다. 백제는 박사 제도를 두어 오경박사와 역박사, 의박사 등이 유교 경전과 천문학, 의학 등을 가르쳤다. 사택 지적들을 통해 당시 백제인들의 뛰어난 한문학적 소양을 엿볼 수 있다. 신라의 진흥왕 순수비에는 유교 경전의 일부를 인용한 내용이 있으며 임신서기석에는 유교 경전과 도덕을 공부하고 실천하자는 내용이 있다. 이를 통해 신라에서도 유학이 보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한자가 보급되면서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하는 이두나 향찰이 만들어져 사용되었다. 삼국은 모두 역사서를 편찬하였다. 고려에서는 일찍이 편찬된 유기 100권을 영야왕 때 이문진이 다시 간추려 신집 5권으로 편찬하였다. 백제에서는 근초구왕 때 고홍이 서기를, 신라에서는 진흥왕 때 거치불과 국사를 편찬하였다. 그러나 이들 역사서는 현재 모두 전하지 않는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도서 412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지도서 412페이지. 자, 삼국의 역사 그 편찬 내용이 있죠. 그래서 고구려 내용이 있고 거기에 눈여볼 게 뭐냐면 백제와 관련된 건데 백제 근초왕 때 공호부터 서기를 편찬했고요. 1번 입밖에 삼국 사기 1번 서기에서는 백제기, 백제봉기, 백제신청 같은 역사서를 인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상 사실을 고려하면 백제서기는 백제편찬 서기의 영향을 받아 편찬됐다는 걸 여겨지며 그 다음 백제계통의 사람들이 일본 고대 역사 편찬에 많이 관여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신라에는 진흥왕 때 이제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했다. 그래서 신라의 국사 백제서기는 국력이 크게 육성했던 진흥왕 때, 근초왕 때 만들어진 사실은 삼국의 역사 편찬이 국력의 육성 및 중앙 집권체의 정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거 배경과 관련된 거죠. 역사 편찬 배경.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대로 두고요. 예, 김대문 넘어가죠. 자, 김대문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최치원과 함께. 예. 김대문하고 최치원은 대립된 인물이야. 김대문이 활동했던 시기는 어떤 시기죠? 신라 중대. 이 사람의 그 신분은 뭐예요? 진골이죠. 근데 이에 반해서 최치원이 활동했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신라 하대. 그 신분은 육두풍이죠. 자, 그럼 보면 자, 김대문은 진골 출신으로서 정통을 강조했다. 요때 정통이라는 것은 뭘 강조할까요?
유교 윤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신라의 골품제사회, 이런 질서, 이런 것들 강조했죠. 이건 최치원과 반대된 경우였죠. 최치원은 뭐예요? 골품제사회를 타파하려고 뭘 강조해요? 중국 유교적 질서를 강조했죠. 자, 그러면 이제 저서를 보면 이 사람 글 되게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고승전, 그 다음에 그 한왕서기, 그 다음에 계림작전, 한상기, 한왕서기가 아니라 한왕세기네. 고쳐주세요. 예. 한왕세기, 계림작전, 한상기, 그런 것들은 이제 했는데, 이게 다행히도 남아있잖아. 남아있지 않고, 어디에 1차 사료를 됐냐면, 그, 김대문의 이제 자료를 삼국사에도 많이 인용을 했거든요. 예. 특히 이제 그, 김대문의 자료 중에 좀 눈여줄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최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신라 왕들을 다 왕으로 통일했었죠. 근데 이 사람은 차차홍, 이사금, 마리깐 이런 신라 고유의 왕들 포기법을 그대로 썼어. 그래서 이제 그걸 인용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부식도 이 사람을 되게 찬양하면서 직서주의 입각에 썼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반대로 이제 최초로 비난하는 기사들이 나와요. 그래서 김대우 나중에 김부식이 삼국사를 쓸 때 이 사람 책을 많이 인용을 했다. 그렇지만 지금 남아있지 않고요. 최근에 이제 위서 문제가 등장한 것이 뭐냐면 한왕세기죠. 한왕세기. 그래서 이제 그 한왕세기의 이제 내용에서는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발견된 내용들 보면 필사본에 보면 그게 있어요. 뭐 그 한왕대 정기도 다룬 건데 일종의 근친혼, 동성애, 다부제. 그래서 우리 입장 볼 때 완전히 성행위를 너무 물란하게 그려놨어. 그래서 이게 한왕세기가 썼느냐 안 쓰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선이 있어요. 근데 뭐 그는 선은 문제가 안 나오니까 그냥 참고 알아두시고요. 자, 역사적 의의 외워두셔야 되겠죠? 이거는 그 한국 톡강에 있던 내용인데, 자, 신라의 문화인 자기 문화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교 문화에 심취하지 않으면서 삼국시대 이래의 기존 문화 정통을 계승했다. 신라의 골품제의 어떤 정통을 그대로 계승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다른 책에서는 역사소설을 학대했고 고려시대 기전체 사서의 성리에 토대를 냈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왜냐면 거기 한왕세기 같은 거 있죠? 한왕세기는 10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전체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열전이죠. 그래서 그 기전체 사서에 갑자기 뭐 기전체 사서가 탁 태어난 게 아니라 요 중간 단계를 거쳐서 나왔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 다음에 관련된 지도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잠깐만요. 네. 413페이지 도교의 전례에서 네? 도교의 전례 있잖아요. 네. 종합해설한 거예요. 마지막 여기 그러니까 413페이지 맨 마지막 줄. 네. 이 앞뒤가 그 맥락상 안 맞은 것 같아가지고 뭐요? 승려 보덕은 도교 강화와 불교 탄압을 주장하다. 네. 예, 받아들이지 않자 고구려 떠났다는데요. 도교를 강화한 거 아니잖아요. 승려니까. 앞뒤가 여기 이게 좀 잘못된 거네요. 네. 어기 같은데? 네. 승려 보독이 도교 강화와 불교 탄압을 주장하다가 이거는 승려 보독이 주장한 게 아니라 그 연계도문이 주장한 거네. 주어를 잘못 썼네. 그러니까요. 네, 잘 지적하셨네요. 네. 책 보면 이게 틀린 게 많아죠. 사람이 쓰다 보니까 틀린 게 많아요. 잠깐만요. 저도 되게 틀린 게 많은데 예전에 저도 틀리면 되게 비난했어. 근데 내가 여기 쓰다 보니까 틀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비난할 문제가 아니야, 이건. 왜냐면 사람이 쓰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도 이게 이상하게 글을 써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고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도 오기 오타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이제 비판적으로 이제 관점에서 읽으셔야 돼요. 거기 승려 보독이라는 게 아니라 주차 연계소문이에요, 연계소문. 네. 연계소문이 그것도 말 좀 이상하고요. 그런가? 도교하고 불교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네. 승려 보독은 도교 강화와 불교 강화와 그죠. 불교 강화와 그렇다고 도교 탄압. 아닌데 왜냐면 연계소문이 도교를 강화하고 불교 탄압을 시행한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신라가 받아들이니까 승려 보독이 그러니까 연계소문 도교 강화 불교 탄압을 주장하니까 거기에 이제 보독이 반발해가지고
고글떠 백제 갔다. 그 내용인데 제가 거기 주체가 빠진 것 같은데? 지금 바꿔보니까 이렇게 돼요. 네. 승려 보덕은 도교 강화와 불교 탄압의 중단을 탄원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네. 백제로 가버렸다. 그렇게 됐을 네, 때. 그게 말이 맞는. 네.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네. 반대하니까 이제 네, 탄압을 반대하다가 중단.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갔다. 네. 그 빠졌대. 반대가 빠졌네. 예. 네. 그래서 좋은 거 발견하셨네요. 예. 자, 여기 보면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어? 김대문 이제 그 관련된 내용 한번 찾아서 이제 읽어볼게요. 412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신라 중대 국장가로 많은 서술을 남긴 사람은 진골 귀족 출신인 김대문이었다. 전년 8세기 초 성동왕 때 한산주 총각 도국을 지냈으며 한상기, 고승전, 화랑세기, 계림잡전 등을 남겼다. 그러나 그의 저술을 현재 전하고 있지 않은데 김부식이 저수나 삼국사기에 그의 자료들이 사료로 인용되어 있다. 한상기는 한산주 지방의 역사와 지리 등을, 고승전은 역대 유명한 승려들의 전기를 서술한 것으로 짐작된다. 또 화랑세기는 화랑들의 전기를 쓴 것이고, 계림잡전은 신라 역사상의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이 김대문의 저술은 신라의 문화인 자기 문화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유교 문화에 심취하지 않으면서 삼국시대 이래의 기존 문화 전통을 계승하려고 하였다. 네. 이게 그 특강에 나와 있는 게 보니까 지도서에 나와 있는 거네요. 의가. 그 밑에 김대문 저술의 의 이렇게 쓰면 그 뒷부분 외워갖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치원을 볼게요. 최치원은 이제 이 사람은 출신이 육토풍 출신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가 이제 그 조기 유학을 시켰죠. 예. 그래갖고 일찍이 젊었을 때 그 빈곤가에 합격을 해서 한때는 이제 당나라 관리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그때 황소의 난이 일어나니까 토황소 경문을 썼던 사람은 이제 유명을 해요. 그래서 당나라 이제 와가지고 당나라 고려 이제 칠라에 귀국해가지고 이제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 진골사의 어떤 두터운 벽을 뚫지 못하고 지방 수영단으로 있다가 시무십조 올렸다가 안 받아주니까 뭐예요? 해외에서 갚아졌죠. 예. 그래서 이제 뒤에는 어떻게 죽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 골품제 중심의 신라사를 반기를 했어요. 정통을 무시했죠. 정통 대신에 대안으로 제시한 게 뭐죠? 유교사상이죠. 그래서 유교사상이 입각해서 신라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중국 문화를 되게 모방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유교적 지식을 배워서 신라에 적응해서 그 멸망의 길을 들이는 신라를 보면서 새로운 틀을 만들려고 되게 노력했지만 한계에 부닥쳤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저술을 보면 제왕영대력인데, 제왕영대력은 이제 그 삼국사기 인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유교적 사관을 이해하는데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삼국사기에 이제 인용을 하는데 이 인용했다는 게 그걸 받아줬다는 것보다는 비판했다고 보면 돼. 인용해서 비판했어. 그래갖고 누구와 대비해서 비판했죠? 김대문. 여기 보면 그 처음부터 신라의 그 왕들의 이름을 그 고유한 명칭을 쓰지 않고 뭘로 기록했어요? 왕이라고 다 썼잖아. 그래서 이제 이걸 비판을 했는데, 그래서 신라의 고유의 칭호보다 왕으로 개설했다. 직서주의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김대문 정통 문화를 수용하고 이거에 관해서 최치호는 그냥 개설해가지고 개설한 건 뭐죠? 유교식을 변화시켰다는 거죠.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너무 비판할 것도 아닌 게 뭐냐면, 나름대로 뭐냐면 김부식 입장일 때는 사대주의 입장에서 우리가 왕도 아니고 부족국가 단계에서 무슨 왕을 치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최치호는 나름대로 처음부터 우리가 왕이었다, 중국식 어떤 제왕관념을 받아서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최치호는 사대적이었다 말하기는 좀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09년 기출문제, 08년 전공역사 기출문제 나왔던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삼한설. 그래갖고 이제 이때 그 삼한설로 그 예문에 나왔던 건데, 마는 고구려, 변화는 백제, 진화는 신라. 그거 외워두세요. 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또 할 텐데, 그 최치호는 삼한설 예전에 한번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수가 있어.
예문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외우시고요. 그 다음 발해를 뭘로 기록했죠? 북국. 그래서 남북국 인식론을 처음 제시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쓴 책들이 이제 제가 이게 적어놓지는 않은데 개헌필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개헌필경. 개헌필경은 통황소 병문을 실어놨죠. 그래서 이제 그 현존하는 문집으로 가장 오래된 거야. 개헌필경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비명을 지은 게 뭐냐면 사산비명이 있어요. 그 비문을 4개 지었거든요. 그래서 대승복사비, 지진대사적 도독비, 진간선사 대궁탑비, 남해하산 백월 보강탑비. 비문이야. 그러니까 외우지 마세요. 저도 못 외워. 그냥 읽은 거야, 저도.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볼 게 뭐냐면 사전 변전체 구성이 됐고요. 거기에 보면 유불선 풍수도점사상이 복잡화돼 있어. 그래서 신라화대 때 지식인들은 유교와 불교와 그래서 선정과 풍수도창사상을 종합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영상들이 이제 왕건의 훈요십조에도 보여요. 그 훈요십조에 보면 유교, 도교, 풍수사상 다 보이죠. 그래서 점막을 한 거야. 그 당시 지식인들은. 그래갖고 이제 조선시대 지식인처럼 딱 유교만 성향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지식들을 이제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유교와 선종을 결합해서 유교 정치 사상을 대두했고, 자, 이런 정치 사상들의 특징은 또 뭐냐면, 신라시대 때 이런 특징은 반신라적이었다는 거야. 반신라적. 새로운 사회의 질서를 제시하면서 반신라적 성격을 띠고 있죠.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고대 역사 소설의 특징을 보면 이제 유아 국가적 존재, 천하의식, 종교적, 난망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특강 용어인데 그 삼국이 이제 고대 국가 체제를 정비하면서 이런 왕실의 어떤 권위 높이기 위해서 신화적 역사관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아직까지는 유교적 역사관이 정착되기 이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교적 역사관이 뭐야? 수리부작이죠. 그래서 그 역사를 만들지 않고 그대로 쓴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전에 역사관은 뭐야? 역사가 문화가 똑같거든. 그러니까 문학과 신화하고 똑같기 때문에 신화적 역사관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자기가 왕실이나 자기 나라를 떠받든 식으로 일종의 문학작품식으로 쓴 게 유아독점적 국가의식이에요. 근데 나중에 유교적인 어떤 그 역사관이 잡히면서 이제 사실 팩트만 쓰죠. 물론 팩트하는 거는 편집하는 과정에서 사실 왜곡할 수 있지만 없는 사실 만들어내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없는 사실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역사 사실보다는 그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리고 왕실을 강화시키는데 거기에 초점 맞췄다. 그래서 이제 부족서사나 신화, 전설 등으로 역사를 치렀어요. 근데 이것도 나름대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뭐냐면 그 팩트는 쓰지 않았더라도 나름대로 그 당시에 고대인의 사유 방식을 알 수 있잖아. 그 사람들이 어떤 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간념의 팩트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나름대로 역사 사실 그 역사적인 어떤 의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채치원과 관련된 내용을 지도서 412페이지에서 보죠. 자, 채치원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도당 유학생이라는 그 범주에서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라가 이제 육두풍의 학자들이 대거 그 도당 유학생 당의 빈곤가의 활동했고, 그래서 삼국사기 문성왕 때 기사가 보이는데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그 빈곤가 학자들을 합격한 학자 수기 학생이 나왔는데 요때 남할 3채 외워두셔야 되겠죠? 채치원, 최승훈, 채원이. 그래서 이도 모두 육두분 출신의 도당 유학생이고요. 도당 유학생들이 귀국 후에 신분적 개혁 때문에 정치 진출이 어렵고 채치원은 좀 해보려다가 안 되니까 그냥 해인사로 운동생활 했고 최승훈은 누굴 숭배했죠? 건원. 그 다음에 채원이는 태조를 숭배했죠. 채원이가 신의 한술 톱죠. 잘 쏘는 거죠, 이 사람이. 예. 최승훈은 주변 많이 못 쏘다가 이제 간 거고. 예. 나이를 잘 써야 되는데 이것도 자, 하여튼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교육기관을 볼게요. 교육기관. 자, 교육기관을 이제 보면 그 삼국시대 교육기관으로서 이제 고구려에 보면 그 태학이 있다. 소순이한테 이제 유교적인 어떤 것을 받아들여 태학을 설립했고 중국에 영향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일반 자제들의 경당을 뒀다. 하나가 무술을 이제 했고요.
그다음 백제는 오경 박사를 뒀다고 했죠. 조선 그 정근대 시대 박사는 뭐냐면 특정 분야를 뛰어난 사람 박사라고 해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 기술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박사라고 했죠. 예. 그래서 오경 박사는 누구하고 좀 약간 비슷하죠? 한무제가 오경 박사를 뒀잖아. 오경이 뭐예요?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답변 못하더라고. 다 아시죠? 시경, 서경, 역경, 예경, 춘추. 예. 그 공자가 편찬한 5개를 말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박사, 역박사, 사택, 지적, 비문, 그 다음에 개동 외교 문서 이런 거 볼 때 특히 개동 외교 문서는 상당히 비굴하지만 학문체로서 되게 잘 쓴 글씨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신라는 하남도, 임신석에서 현가, 서도용 있는데 여기 좀 기억할 것이 임신석이죠. 임신년에 2명의 하랑이 시경, 상서, 예기, 춘추전을 몇 날 며칠까지 달달 외워가지고 하자라는 걸 맹세한 거야. 그래서 이제 유교 지식이 어떤 그 발달 사항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비문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 하랑을 보면 거기 강수가 보이는데 이 강수는 이 사람은 대가의 출신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름이 정확히 모르고 왜 강수냐면 머리가 단단해서 강수야. 그래서 신라 왕이 널 보니까 머리가 단단하다 해서 강수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돌대가리라는 뜻이 아니라 머리가 골격이 되게 강했나 봐요. 예. 머리도 좋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답선인기서라고 되게 유명한 게 있어. 선인기라는 그 당나라 장수가 뭐냐면 신라를 공격할 때 문무왕할 때 이제 편지를 보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받고 답한다 해서 답선인기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명문적이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유명한데 이 답선인기서에도 이제 볼게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신라가 당나라하고 밀약한 내용이 있죠. 대동강 이남 땅을 백자 고구려 멸망을 띄워주겠다. 그 내용이 답선인기서에 나와요. 그래서 상당히 명문이고요. 그래서 삼국사기에 있는 내용을 1차 사전에서 그대로 인용한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학자들이.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총이라는 사람인데 설총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원효하고 누구예요? 요속공주하고 낳은 아들이라고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두를 집대성했고 하왕계를 접수했는데 이 하왕계는 그다음 유교의 도덕정치적 이념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삼국시대 때 유교는 윤리적 성격이 강해요. 도덕적 성격. 아직 정치 이념은 포박만 있고 윤리 도덕적 성격이 강하고 정치 이념을 포박하기 시작한 건 언제 때죠? 고려시대 때. 그 대표적인 문헌이 뭐예요? 시무 28쪽 있는 내용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돼요. 자, 통일신라 유학은 당연히 육투풍이 주도를 했고 중앙집권적 정치 제도와 윤리적 차원에서 뒷받침했다. 예.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와 관련된 것이 국학과 독서상품과죠. 뒤에 넘어가세요. 자, 국가과 독서상품과는 별표 2개 쳐놓으세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일단은 이제 국가과 독서상품의 목적은 전제왕권을 강화하는 거야. 그래서 전제왕권을 강화해서 유교 정치적 이념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종전의 징벌 중심의 어떤 고대적 관료체를 탈피하고, 그런 유교적 지식을 모장한 전문적 관료를 양성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국학을 보죠. 국학은 언제 설립됐죠? 신문학 이념. 이것도 외워두셔야 되겠죠? 예. 예전에 기출해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중대 때죠. 그거는요. 교육 내용을 보면, 필수 과목은 논어와 호경. 했는데, 요때 이제 호와 충 중에 뭘 강조했냐면, 이상하게 여기는 충을 더 강조해. 원래 호강은 증자가 쓴 유명한 책이죠. 유교의 13경이라고 하는. 근데 보통 호와 충 중에 효를 강조했는데, 여기 충을 강조해. 그래서 좀 약간, 중국적인 호거하고 좀 다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 오경과 문선이 있다. 그래서 이제, 충효의 일치 윤리를 강조했다. 자격을 보면 5두품 이상. 조업자는 가리가 대나마, 남아를 수여했다는데, 크게 하려고는 못했어요. 6두품도 여기에 국학에 진출해서 별로 없었어, 기록을 보면. 6두품은 국학 나와봤자, 그렇게 높은 간증을 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중대와 하대의 뭐냐면, 6두품들은 국학이나 빈곤과에 안 갔어요. 아니, 국학이나 독서상품과 안 보고, 당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고,
어디에 합격했죠? 빈공과에 주로 합격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서상품과인데 이 독서상품과를 중대로 파악하시면 안 되죠. 원서가 4년이니까 뭐예요? 하대 때죠. 이것도 외워두시고 그 관리의 등용 기준을 유학 공부의 수준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해요. 그러니까 골품보다 실력 본위의 인재를 등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인문교역을 시험하여 관리를 등용하고서 정치 이념을 확립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 국학이든 독서상품과든 골품제로 근간한 신라사의 진골기족들 반발 때문에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고 육투품들도 이게 처음에는 들어갔지만 대부분은 당나라 유학 가거나 아니면 빈공과에 합격하는 식으로 이제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지도서와 이제 교과서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게요. 지도서 411페이지 보세요. 자, 고구려 태학과 경당을 한번 각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국학의 유학교육, 독서상품과 있는데, 자, 그 유학교육 내용하고 독서상품과 있는데, 유학교육은 한번 보시고, 독서상품과만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411페이지. 신라 원성왕 때 관리 채용을 위한 제도로 독서상품과가 실시되었다. 이는 관리 등용의 기준을 유학 공부의 수준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골품보다 실력 본위로 인재를 등용하려는 것이었다. 상품은 좌전, 춘추, 예기, 문선을 읽고 논어, 효경의 밝은 자를, 중품은 국예, 논어, 효경을 읽은 자를, 그리고 하품은 국예, 효경을 읽은 자를 뽑았다. 이와 같은 독서상품과는 인문교양을 시험하여 관리를 등용함으로써 유교 정치 이념을 확립하려는 것과 관계가 있으나 골품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신라 사회에서는 진골 귀족의 반발로 성공하기 어려운 제도였다. 자, 그 한계점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네, 이 한계점은 국학에도 적용돼요. 국학에도. 자,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기출문제를 한번 볼게요. 몇 페이지 보시냐면 그 28페이지 보세요. 28페이지. 자, 28페이지 8번 문제. 8번 문제 보면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상옥사에 관련된 사료인데 일부 무덤에 답하시오. 자, 가는 신문학 2년 6월에 국학을 설치한 경험을 설명을 줬다. 그 다음에 나는 독서상품과를 정하고 버섯길을 오르겠는데 아까 이제 읽은 것처럼 상등, 중등, 하등 해갖고 5경 3사 제자백과서를 널리 능통하는 자를 특별 채용했다. 그 내용이죠. 자, 정치적 목적. 가는 유교의 이념에 입각한 인재와 교육, 인재의 교육과 양성. 나는 골품보다 실력의 본인을 인재에 등용했고요. 그 다음에 나사유가 제시된 제도가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 지도서에 있는 내용들 쓰시면 되겠죠. 골품제의 벽이 두텁고 진골귀족들의 반발이 심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위정책을 실시한 것 같은 우리가 신문학 때 실시한 거 뭘 폐지하고 뭘 지급하죠? 노골 폐지하고 간료전 지급인데 정확하게는 간료전을 지급하고 노골 폐지하죠. 예. 그래서 요 경제 그 관련된 정책과 또 물어보고 있죠. 자, 유학을 이제 보는데 유학은 이제 볼 건 없어요. 전반적으로 삼국시대나 통일신라 때 유학은 뭘 강조한 거냐면 되게 홍보학적인 한당 유학이었고 되게 그 뭐냐면 정치 윤리보다는 정치 윤리는 포함만 있고 도덕적인 성격이 되게 강했다. 이런 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통일신라 유학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육두품이었다. 이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목판인쇄술 부분을 보면 요게 좀 기억할 게 뭐냐면 무구정강 대다라경. 이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무구정강 대다라경. 그래서 이제 석가딱 해책 때 복작물로 이렇게 나왔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요때 그 무구정강 대다라경은 세계 최초의 목판인쇄술이에요.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의 금속 한자본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세계 최초의 목판 인쇄술도 갖고 있어. 되게 이제 인쇄술에서는 중국을 능가한 거죠. 네. 그래갖고, 그래서 이거 중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우리 거다. 그 왜 우리 거냐 했더니, 거기에 보면 측정 문자가 있어요. 측정 문자는 뭐냐면, 그 측정태우 아시죠? 누구 측정태우. 그게 누구지? 측정무. 네, 측정무요. 네, 측정무가, 측정무 집권식에 만든 글자가 있어요. 그게 한 30글자가 40글자인데 그 측정무가 만든 그 글자가 요 대단하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측정무가 집권식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 짧은 시기에 그걸 만들어졌다는 거는 그 뭐냐면 이게 중국에서 건너온 거다. 근데 이제 문제는 결정적으로 이게 당나무로 만들어졌어. 당나무로 종이를 만드는 것은 어디죠? 우리나라야. 신라 시대. 그러니까 중국이 아니라 이제 반박을 하는데 대개 보면 우리나라가 만들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구정강 대단의 경우는 이름을 정확히 외워두시고요. 그것도 이제 지도서에 있는 내용인데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선생님. 이거 대다라 이경으로 돼 있어요. 그래요? 이경. 그러네. 그게 정확하게 무구정강 대다라 니경이죠. 니경. 네. 라가 아니라 무구정강 대다라 니경. 네, 니경. 네. 그게 이제 지도서에 있는 내용하고 있으니까 보고 쓰시고요. 그래서 이제 416페이지에 그 무구정강 대다리경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다라리경은 이제 일종의 일종의 요약본하고 비슷한 건데 핵심 문장들을 적어놓은 건데 당나무로 만든 종이의 목판으로 인쇄하고 평면됐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중국 측에서는 중국이 만들었고 신라가 수입한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아까 측정무가 만든 측정 문자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당나무 종이가 신라에서 낳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요. 자, 요 관련된 부분은 어디가 있냐면 첫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첫 부분. 1966년. 예. 1966년 불국사 3층 석탑을 보수하기 위하여 해체하였을 때 합신부에 봉안되어 있던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이 다른 여러 사리 장원과 함께 발견되었다. 이 다란이경 두루마리는 705년에서 751년 사이에 당나무로 만든 종이에 목판으로 인쇄된 것으로 판명되어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물로 인정되고 있다. 당시까지는 770년에 일본에서 만든 백만탁 다란이경을 가장 오래된 것으로 여겼으나 이보다 반세기나 앞서 신라에서 만든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이 발견된 것이다. 네, 그래서 1년을 제꼈죠.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고분과 예술 보죠. 네. 자, 이 고분과 예술인데 그 고분 부분은 상당히 이제 사료 가치가 높죠. 왜냐면 이제 그 지금 남아있는 사료가 좀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게 고분이야. 그래갖고 사료 가치가 높은데 예전에는 이 고분 관련된 부분이 좀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주관식이 넘어가면서 고분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사 능력검증에는 자주 언급된 부분이군요, 이것이요. 네. 그래서 이제 봐둘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니베르 교과서 내용을 이제 한번 보죠. 니베르 55페이지에서 57페이지까지 내용을 한번 개괄점에서 볼게요. 자, 먼저 이제 고구려의 문화인데 고구려 폐기가 정열이 넘치고 그 다음에 고구려는 초기에는 돌무지 무덤을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맥족의 무덤 형태죠. 그래서 돌무지 무덤은 석총이라고 또 해요. 그러다 이제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단식 돌무지 무덤 있다가 이것이 이제 고구려와 백제 곡색이 동일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가 중국에 나온 벽돌 무덤이 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라 같은 경우에는 뒤에 넘어가 보시면 돌무지 덜련 무덤이 있죠. 네. 그리고 이 돌무지 덜련 무덤은 4세기에서 6세기 때 만들어 놓은 무덤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라 탑이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탑하고 무덤과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를 그 무덤하고 탑만 관련된 내용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일단 고구려 부분을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을 한번 쭉 읽어볼게요. 고구려 부분.
고구려 문화의 웅장한 기품은 고궁과 벽화에서 엿볼 수 있다. 고구려 초기에는 주로 돌무지 무덤이 만들어졌으나 점차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었다. 돌을 정밀하게 쌓아 올린 돌무지 무덤은 만주의 치안 일대에 1만 2천여 기가 모여 있다. 화강암을 계단식으로 7층까지 쌓아 올린 장군총은 피라미드의 모습을 하고 있어 동방의 피라미드로 불리기도 한다. 역시 계단식 돌무지 무덤인 태왕릉은 많이 훼손되었지만 광대한 묘역을 형성하고 있다. 굴식 돌방 무덤은 돌로 널방을 짜고 그 위에 흙을 덮어 봉분을 만든 것인데 널방 벽과 천장에는 벽화를 그리기도 하였다. 벽화에 그려져 있는 기마행렬도, 수렵도, 전쟁도, 씨름도 등에서는 고구려인의 패기와 강인함을 느낄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좀 끝나고 이거 좀 그대로 펴놓고 고구려 이제 문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고구려 무덤을. 제가 이제 그 고구려의 무덤 형태를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그 고구려는 이제 설총이죠. 설총인데 설총 돌을 쌓아가지고 많은 분들 무슨 양식이죠? 맷족의 양식이에요. 맷족. 그리고 이제 보면 처음에는 돌을 그냥 쌓았어. 이걸 무단식 돌무지 무덤이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이제 쌓았냐면 이게 다 빨간 거? 이것도 다 나갔어요 지금.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네. 그래서 무단식 그 돌무지 무덤 뭐냐면 바닥에 돌을 떼기 전에 시체를 먼저 눕혀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먼저 바닥에 돌을 깔고 그 위에 시체를 눕혀요. 그 다음에 그 시체를 또 이렇게 뭐냐면 또 돌을 깔아요. 이게 이제 초창기 때 무단식 돌무지 무덤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단식 돌무지 무덤은 이제 그 건국 세력이 남아오면서 이제 그 부여족들이 남아오면서 하는데 무단식 돌무지 무덤은 그냥 평민들이 묻힌 무덤이고 요 기단식 돌무지 무덤은 여기 이제 돌을 그냥 쌓다 보니까 비바람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불면 어떻게 되세요? 돌이 무너지죠. 진짜 드러나잖아. 보기 안 좋잖아. 그래서 거기에 기단을 만들어. 그래서 기단을 만들고 그거는 돌을 무너지지 않게 만들어요. 요 정도 기단식 돌무지 무덤에 묻힌 사람들 정도면 나의 수장층, 부족장층 이런 것들 이제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발달된 것이 이제 중국식 무덤 양식을 연애해버린 거예요. 종전의 돌무지 무덤 양식에다가 중국의 무덤 양식이 좀 결합된 형태인데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죠. 계단을 3단을 쌓아요. 그 2단에 여기 통로를 내갖고 거기에 석각을 밀어넣어서 이제 시체를 넣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단식에다가 2층 기단에다가 돌을 구멍을 내고 거기에다가 석각을 만들어가지고 시체를 넣는 방식. 이것이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에요. 그 다음에 더 발달된 것이 뭐냐면 계단식 돌무지 굴방 무덤이야. 이건 몇 층을 쌓죠? 7층을 쌓죠. 7층을 쌓고 그 다음에 그 맨 위쪽 방에다가 방을 만들어. 방을 만든다는 개념은 중국식의 개념이거든요. 방을 만들고 여기에 이제 뭐냐면 합장을 하죠. 부부 합장. 그래서 왕이 먼저 죽으면 이렇게 문을 닫아놨다가 그다가 이제 왕비가 죽으면 문을 다시 열고 거기에 무덤을 또 안치시켜요. 방에다가. 그다음에 왕비가 이제 딱 이제 두 명이 다 죽으면 방문을 봉쇄를 하죠. 그래서 합장묘 형태였다. 그래서 그 계단식 돌무지 굴방 무덤은 집안에 이제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두 개가 있죠. 뭐와 뭐죠? 장군총과 태왕릉이죠. 그래갖고 이제 대개 장군총은 장수왕의 무덤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확실치 못해가지고 이제 그때 총이라고 이제 붙였는데 보통 무덤에 또 급이 있어요. 보통 능이라고 붙일 수 있는 부분은 뭐죠? 왕이나 왕비가 확실할 때 붙이는 거고, 그리고 또 원이라고 이제 붙인 것은 이제 뭐냐면 사도세자처럼 왕의 아버지인데 왕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걸 이제 원이라고 붙이죠. 그 다음에 총이라고 붙이면 정확하게 출처 근거가 모르는 사람들. 근데 고대 시대 때는 되게 총이거든요. 네, 누군지 모르니까. 이게 왕릉이라고 보긴 보는데 정확히 몰라. 그래갖고 이제 총을 붙이는데 장군총을 장수왕의 무덤으로 그냥 추정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도 시험 문제 나왔던 태왕릉이죠. 왜 태왕릉이냐면
그 태왕릉은 이제 그 어디에 있냐면 그 강개토 대왕비 있죠. 그 강개토 대왕비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게 강개토 대왕의 무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됐는데 이때 그 전돌 태왕릉에 보면 이제 그 7단 위에 사당을 만들어 놓거든요. 지금은 사당이 무너져 없는데 사당에 쌓였던 전돌이 밑에 깔려 있어요. 무너지면서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원태왕릉 안여 상고 여학 이런 말. 원하건대 태왕릉이 산처럼 안전하고 매처럼 튼튼하게 하소서라는 그 전문 벽돌 무덤, 이렇게 벽돌이 이게 그 명문이 새긴 벽돌, 전돌이 발견됐어. 그래서 그 전돌의 명칭에 따라서 이 무덤을 태왕릉인데 그 고고시대 태왕이라고 일컬었던 사람은 누구죠? 강개토 대왕이잖아. 그래서 요걸 능자를 붙인 거야. 능자를. 근데 이것도 확실치 않아. 딱 명문하게 이게 그 모비서나 지서간에 이 사람의 무덤이 강개토 태왕이라고 딱 나와버리면 이게 확실한 건데 아직까지 전돌 차원에서만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4세기, 5세기 넘어가면서 중국식 영향을 완전히 받게 돼요. 그러니까 중국식 영향을 받은 게 토청이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행열식 석실본이라고 해. 행열식 석실본은 이제 땅에 그 밑에 깔고 묶는 게 아니라 그 돌방을 만들고 거기에 흙을 덮죠. 봉투를 덮죠. 그리고 문을 만들고 문을 통과해서 널방을 만든 다음에 널방에 방을 만들어요. 그리고 방에다 부부 합장을 이렇게 묶는 형태가 그 행열식 석실본, 토청이라고 하죠. 토청은 이 봉분을 흙으로 덮었기 때문에 그 안에 흙 안에는 석실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 중국은 전축분이죠. 전축분은 뭐죠? 벽돌로 만든 건데 우리나라는 하강으로 만들었어. 그게 좀 달라. 그래갖고 이제 이게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건데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식으로 화상을 만들었고 그다음 천정 양식이 모준임 천정이에요. 그러니까 평면 천정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각을 지면서 이제 만들어진 그 모준임 천정 양식이고 그 다음에 또 6세기 때 역자형이가 그 다음 7세기 때 외방 무덤인데 요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책에서 읽은 것처럼 4세기, 5세기 때 초창기 때는 벽화가 존재했어요. 원래 이 벽화라는 존재는 왜 만들었냐면 종전에 그 순장 있죠. 순장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게 4세기, 5세기 때는 생활 풍습의 인물들을 많이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안악사모봉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그 행렬도가 보이고 백나간을 쓴 남자들이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생활 풍습을 잘 알 수 있는 복식 스타일이나 그 다음 군사들 모습들이나 알 수 있는데 이게 5, 6세기 때 영권문이 인물도 사신도 좀 추상화돼. 그다음 6, 7세기 때 사신도가 나타나고 그래서 5, 6세기 때 영권문이가 등장했다는 것은 뭘 알 수 있죠? 불교가 도입됐다면 알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7세기 때 사신도가 나왔다는 것은 도교가 널리 유행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료적 가치는 엄밀한 사료적 가치는 그 4, 5세기 때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6세기, 7세기 때는 별 의미가 없어. 그냥 도교, 불교가 도입되고 확산됐다 정도밖에 안 하는데 왜냐하면 이 4, 5세기 때 생활 풍습 같은 건 삼국산이나 삼국유사나 다른 글이 없는 거거든. 오직 여기만 있어. 무덤 속에서만.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예전에는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안악사모본이 어떻고 모두름총이 어떻고 뭐 덕헌리 고분이 어떻고 장청 이런 거 다 설명했거든요. 근데 가감이 뺄게요. 네, 시험 문제 별로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기출 문제 분석할 때만 좀 언급할게요. 자, 그다음 백제고분을 보죠. 자, 제가 이제 백제고분도 여기 정리를 쭉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성시대, 우중시대, 사비시대 있는데 한성시대 초창기 대표적인 무덤 형태는 토강모예요. 이 토강모는 부여계통에 추정하는 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종전에 그 견해 중에 교과서에 읽은 것처럼 고구려 계통하고 고구려 건국세력하고 부여의 백제 건국세력을 연결시키는 사람들은 그 뭘 강조하죠? 계단식 돌무지 무덤만 강조하죠. 근데 계단식 돌무지 무덤은 4세기 후반에 갑자기 등장한 거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건국 초기 때 그 기원 전후의 무덤은 토강모야. 이 토강모라는 것은 고구려 계통의 무덤이 뭐죠? 돌무지 무덤이죠. 돌무지 무덤. 근데 이 토강모는 어떤 계통의 무덤이에요? 부요족 계통, 한족 계통의 무덤이잖아. 그래서 요걸 볼 때 부요 계통과 추정하지 않은가 이런 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도 제가 한번 그 시험 문제에 나왔던 직석 봉투본이야. 이 직석 봉투본은 뭐냐면
안에는 흙으로 돼 있어. 그 바깥은 돌로 이렇게 둘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해석을 가지고 그 두세 가지 설이 나오는데 하나는 뭘 강조하죠? 돌을 강조해. 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 직석 봉투를 뭐와 연결시켜요? 그게 계단식 돌무지 무덤의 전 단계로 해석하죠. 또 어떤 분은 그 돌을 보지 않고 그 안에 흙만 봐. 흙을 보는 사람은 토강 모아서 그거가 직석 봉투문이 되고 계단식 돌무지하고 단절된 거야. 그럼 계단식 돌무지는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는 외부세력이 건너온 거야. 4세기 후반에.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야. 그럼 이런 사람들 입장을 볼 때는 고구려하고 백제계통은 연결되지 않고 고구려계통, 백제계통의 건국세력은 누구 세력과 연결되죠? 부여계통과 연결해요. 고구려 세력은 후에 들어가는 거예요. 후에 근초공화 전후로 해가지고. 예. 그러면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되게 교과서나 통론 관점에서는 그 뭐냐면 전에 직석 봉터문을 그러니까 직석 봉터문을 그 돌무지 무덤 전 단계 보고 그 다음에 좀 발전된 것이 돌무지 무덤, 계단식 돌무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백제 건국세력, 고구려의 건국세력과 연결시킨 유물유적으로 봐요. 그걸 이제 보고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교과서 관점이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다른 관점을 물어보면 뒷관점도 이렇게 부여계통을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주의할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돌식 돌방 무덤이니 뭐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무덤들은 왕릉만 쓰는 거야. 왕실금의 귀족들만 보고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굳었죠. 그냥 묻은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특징적인 무덤이지 주요 무덤은 아니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웅진시대와 사비시대는 뭐죠? 웅진시대는 송상리 고분, 사비시대는 능상리 고분, 이거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웅진시대 때 볼 때 전반적으로 그 행연식 석실문이에요. 이것도 중국에 영향을 받은 거죠. 굴식 돌방무덤. 자, 그런데 이제 형태와 구격이 통일돼 있고요. 그 한성시대보다 좀 더 강화됐죠. 그래서 이제 좀 통일화돼 있고 되게 이제 어떤 무덤인지 모르니까 고고학자들이 1호분, 2호분, 3호분, 5호분 이런 식으로 붙여요. 그래서 1호분과 5호분 같은 경우에는 벽화가 존재했고 그 다음 6호분도 벽화가 존재하는데 이건 벽돌 무덤이죠. 벽돌 무덤 두 개가 있어. 뭐죠? 송산리 6호분하고 그 다음에 문흥왕릉.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되게 송산리 6호분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그 문흥왕릉이 그 뒤에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 송산리 6호분은 그 문흥왕릉 양나라의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만든 무덤 형태고요. 전축분이라고 하죠. 송산리 6호분은 벽화가 있고 이 송산리 6호분의 주인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왕설, 동성왕설, 아니면 문흥왕릉의 후처, 그러니까 문흥왕릉 전처를 이렇게 묻히고 먼저 죽고 나니까 그 뒤에 있는 후리가 그 문흥왕릉과 같이 안치하고자 전처의 무덤을 폐쇄시키고 새롭게 문흥왕릉이 줄 때 새롭게 급하게 만든 게 그 문흥왕릉이다. 이런 설이 있긴 있는데 자, 문흥왕의 특징은 갑자기 만들어졌기 때문에 벽화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남조의 무덤에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있고, 주로 이제 벽화는 사신도,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문조왕부터 그 문흥왕까지 이제 매장됐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문제죠? 어떤 그 등이죠? 문흥왕릉이 당연히요. 예. 그래서 문흥왕릉 부분만 좀 볼게요. 문흥왕릉. 자, 문흥왕릉은 이제 이 발굴할 때 운이 진짜 좋았어요. 이 천여발굴이라거든요. 되게 그 백제 무덤은 도굴이 많아. 왜냐면 굴식돌방 무덤은 꼬챙이 하나만 갖고 있어도 무덤이 도굴이 금방 돼요. 예. 그렇게 찌찌찌 찔러서 무덤 뚫고 들어오면 되잖아. 그래서 이제 도굴이 잘 되는 무덤 형태이기 때문에 도굴을 이제 나중에 발굴해도 어떻게 돼요? 부작품이 없어. 근데 이상하게 뭐냐면 운이 좋은지 몰라도 그 당시 이제 문흥왕릉은 최초 발굴됐어요. 천하 발굴이라고 하는데 이게 발굴 전에 위기가 있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김원창의 난이 일어날 때 김원창이 이제 자살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송산리 고분에 이제 김원창의 무덤을 이제 조성을 했는데 신라병사들이 김원창 무덤 찾는다고 송산리 고분을 다 찌르고 다녔거든요. 근데 운 좋게 요것만 비켜갔어. 그 다음에 이제 일제시대 때 가르베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르베. 그 사람이 이제 교사인데
이 사람이 그 무덤을 되게 좋아해. 그래서 백제 무덤을 도굴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송산리 6호본을 발견했는데 이 무덤을 받긴 봤어요. 근데 이거 뭐라고 이제 얘기했냐면 이건 자총료 500호 해가지고 비보사상에 입각해갖고 만든 그냥 인위적인 살이다. 그래가지고 내버려뒀어. 그래서 이제 건너뜬 거죠. 예, 그래서 가로배도 발견 못하고 어느 날 이제 배수 공사하다가 또 그 인부에게 우연찮게 발견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갔는데 이 발굴 작업도 이게 그때 1970년대 막 제대로 이제 고고학도 발달하지 못하고 엉망한 거야. 그냥 하루 만에 훅딱 끝났어요. 그래갖고 그때 뭐 그 발굴할 때 뭐 그 유물 유적도 밟고 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좀 발굴 역사상 제일 치욕적으로 이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문홍왕릉이 왜 태어나냐면 그 안에 지석이 있어요. 지석이라는 건 우리나라 고유에서 그 무덤 나온 게 아니라 우리는 비석을 세우잖아요. 근데 남북조 시대 때 남조 시대 무덤은 그 안에 전축복 안에 지석을 깔거든요. 네. 지석은 이제 남조 시대 무덤 형태예요. 그래서 그 지석에는 그 사람의 생전 월일 이런 것들 다 적어놔. 근데 여기 보면 영동대장군 백제 삼화왕 62세대는 개명년 5월 7일에 임진년에 돌아가서 을사년 8월 12일날 갑신년에 이어 대모의 예를 갖추어 이에 기록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삼화왕이라는 말이 나오죠. 삼화는 누구의 이름이죠? 문효왕의 이름이죠. 문효왕이 섬에서 태어났잖아. 그래서 이제 각각가 심화에서 태어났죠. 심화가 뭐가 되는 거야? 삼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흥왕릉이 처음으로 제일 중요한 게 삼화왕이야. 왜? 이름이 처음으로 명시돼 있어. 그래서 이거는 능이 된 거죠. 능. 그리고 영동대장군이라는 것은 누가 하사한 거야? 양나라와 조공 책봉 관계를 받았다는 거야. 책봉 관계를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눈여볼 게 뭐냐면 그 개몽년에 죽었는데 을사년에 묻혔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빈장을 했다는 거예요. 빈장. 보통 6.25에서 3년 동안 빈장을 했수로 그래서 이 개몽년에 죽고 나서 한 26개월인가 12, 24 횟수 3년이니까 26개월 후에 을사년에 여기 묻혔다. 그러니까 잠시 시체를 모셔줬다가 다른 곳에 모셔줬다가 학자들은 이제 정지선 유적지라고 이제 하는데 하여튼 거기에 모셔줬다가 그걸 다시 떼어가지고 거기에 묻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빈장 풍습관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문홍왕 지석 그 뒤편에 또 뭐가 있냐? 매직건이 있어요. 매직건. 이 매직건도 상당히 중요하죠. 도교 사상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토지 계약과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돈 1만냥 다원권, 을사년 8월 12월에 영동대장군 백제 삼화왕이 앞에 든 돈으로 토지신 토왕, 토백, 토모에게 연복 2,000석 이상의 여러 관료를 나눠서 서쪽 땅을 사들어 뭐를 만들었다. 여기에는 뭘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는 그 도교적 관념을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와서 현 율령에 따르지 않는다. 이만 있어. 그럼 율령에는 뭐가 명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토지를 매매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는 거죠. 아니, 토지를 규제하는 내용이 있는데 토지를 규제했다는 것은 그 밑바닥에 토지를 매매를 전제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매매하는 과정에서 규제할 내용들을 적어놓은 건데 이게 율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율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토지 매매를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고, 그리고 토지 매매가 있다는 것은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리고 아무리 토지라도 이제 왕이라도 토지를 마음대로 뺏을 수 없이 돈을 주고 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개인의 민전도 공공의 목적에서 그 토지를 몰수를 하더라도 돈을 주고 합당한 대가로 몰수를 했다. 그래서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어느 정도 국가가 인정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 문홍왕릉은 상당히 이제 국제성과 개방성을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양나라, 일본 여기 다 들어가 있어. 양나라에서는 연합을 목돌, 배수로 등장. 최초의 이제 백자라고 하죠. 도자기 예전 시험 문제 나왔던 오수죠. 그 다음에 일본에는 금속목관. 금속목관은 어디서 나왔었죠? 정방 후원본 양식이 나왔던 거죠. 거기에 나왔어. 일본 황실만 있는 목관을 사용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일본하고 백제가 문물 교류했다고 볼 수 있는 그것이 문홍왕릉이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삼일시대 때 무덤은 뭐라고 하죠? 능선리 고군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작지만 세련됐고 조선의 사비시대 다 군식 돌방 무덤이야. 근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성황 때 들어가면서 원래는 이제 합장묘 형태였잖아요. 근데 단장묘가 등장해. 단장묘는 부부가 이제 따로따로 있는 건데 그게 이제 그 뭐 성황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그 익산에 가면 쌍릉이 있거든요. 쌍릉의 무덤을 무왕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쌍릉은 합장묘가 아니라 단장묘야. 단장묘지. 부부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죠. 그것이 고려시대까지 계속 가요. 통일신라부터 고려까지. 그래서 합장묘에서 단장묘 이렇게 넘어갔다. 그래서 이제 그 사위 무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여기 뭐 그 밑에 벽화에는 사신도 연화문 비유문인데 시험문이 나올 것은 제 생각에도 거기 계단식 돌무지 무덤하고 성상리 육구분하고 문어왕릉 정도? 요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아까 얘기했지만 고구려와 백제가 같은 계통의 왕조임을 알 수 있는 유적지는 그 당시 그 고구려와 백제 초기에 도읍지였던 지반지 국내성가 서울 서청동 자체가 돌이 쌓아둔 동네라 갖고 서청동인데 그게 돌무지 무덤 양식이 비슷하다. 근데 이거에 대한 다른 견해도 있다고 했죠. 서청동 사후보는 사화세기 후반 때죠. 그래서 도중에 갑자기 가도기 형태 무덤 형태가 없이 그 무덤이 등장했다는 것은 외부 세력이 들어와서 쌓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부정하는 견해도 있고, 이런 부정하는 견해는 고구려 백제 간의 계통의 왕조가 아니라 백제를 어느 계통의 왕조 보죠? 부여 계통의 왕조 보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대개 보면 교과서는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백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뭐 석탑도 봐야 되니까 56페이지 무덤하고 석탑까지 한번 읽어보죠. 백제문 네. 56페이지요. 미래인 아까쯤에 리베의 편함도 있잖아요. 리베 56페이지. 백제 문화는 귀족적 성격이 강하여 우아하고 세련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백제 문화는 고분 미술과 불교 예술이 뛰어났다. 백제의 고분 양식은 한성에서 웅진 사비로 수도가 옮겨감에 따라 일정한 변화를 보여준다. 초기 한성 시기에는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만들어졌는데 서울 석촌동의 일부가 남아있다. 백제의 돌무지 무덤은 백제 건국 세력이 고구려와 같은 계통이라는 건국 이야기의 내용을 뒷받침해준다. 웅진 시기의 고분은 굴식 돌방 무덤 또는 널방을 벽돌로 쌓은 벽돌 무덤으로 바뀌었다. 벽돌 무덤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는데 무령왕릉이 유명하다. 석불 가운데 소박한 옷차림을 한 서산 용현리 마의 열의 삼존상은 외부 미소를 띤 온화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 백제의 미소라고도 불린다. 석탑으로는 목탑의 모습을 많이 지니고 있는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지닌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유명하다. 네. 그 다음에 지도서 이제 417페이지 펴보세요. 이게 417페이지인가? 잠깐만. 19페이지. 19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고구려의 고분하고 그 다음에 백제 고분이 있죠. 그래서 이게 좀 그 고구려 고분은 한번 읽고요. 백제 고분도 같이 한번 읽고요. 따로따로 분들이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구려의 제대 모델은 돌무지 무덤이었으나 4세기경부터 중국의 영향으로 차츰 돌방무덤으로 전환하였다. 고구려의 돌방무덤은 백제 신라 지역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돌무지 무덤은 만주의 환인 고령 묘자와 지방 그리고 평안북도 동로강 유역과 대동강 유역에 분포되어 있다. 강변 모래 위에 냇돌을 깔고 시체를 놓은 뒤 냇돌로 덮은 것이 가장 초기 형태이며 널길이 딸린 돌방을 갖춘 형태가 마지막 단계라 추측된다. 지방의 광개토 대왕릉비 근처에 있는 장군총은 이러한 돌무지 돌방무덤과 재래식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합쳐진 가장 발달된 형태라 할 수 있다. 5세기경부터 유력한 귀족들은 점차 벽화로 장식할 수 있는 돌방을 갖춘 동토분으로 전환하였다. 이런 무덤은 널방과 앞방으로 구성되고 옆방이 딸려있는 경우도 있다. 천장은 모조림 천장이 나타나 있으며
벽에는 벽화가 그려져 있다. 5세기 말경에서 6세기 전반경에 되면 앞방에서 옆방이 없어지고 길이도 짧아져 여자 모양으로 바뀌었으며 6세기 후반부터 7세기 전반에는 외방 무덤이 대부분이었다. 벽화는 초기에는 묘주의 생활 모습과 행렬도 등이 중심 내용이었으나 점차 사신도와 같은 추상적인 방위신과 전래신의 그림으로 바뀌었고 후기에는 사신도 1색이 되었다. 예, 그 다음 100제 부분이요. 한성시대에는 간단한 널무덤 외에 고구려식의 돌무지 무덤과 돌방 무덤이 축조되었다. 백제의 건국 집단이 고구려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서울 석천동의 무덤은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며 서울 가락동과 광희동 고구는 고구려식의 널길이 딸린 돌방 무덤이다. 공진시대에는 돌무지 무덤은 소멸되었고 고구려식의 돌방 무덤이 주로 만들어졌다. 돌방 무덤 이외에 동무덤과 벽돌 무덤도 만들어졌는데 사신도와 같은 벽화가 그려지기도 하였다. 무령왕릉은 화려한 문양을 가진 벽돌로 쌓은 벽돌 무덤인데 중국 남조의 묘제를 따르고 있다. 사비시대에는 능산리 고군이 대표적인데 이들은 다듬어진 큰 화강석 장대석을 쌓아서 만든 장방형 돌방에 문과 널길이 딸린 형식을 가지고 있다. 벽과 천장에 사신도를 그린 것도 있다. 이런 장방형 돌방 무덤은 전라도 지방으로 확산되었다. 전라도 지방에는 재래식의 무덤 전통이 있고 소백산맥을 넘어오는 가야식의 구덩식 돌광 무덤도 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보시고 자 신라시대 때 그 부분은 좀 쉬었다가 할게요.